네, 이어서 어, Research Proposal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준비를 하셔서 발표하게 될 그 연구 계획서 쓰는 그런 관련돼서 몇 가지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학기 초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 계획서를 쓰는 이유는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서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연구비 이 특정한 주제가 연구할 만한 주제다. 그죠? 물론 그런 주제에 대한 어떤 독창성이랄지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 예비 결과랄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나 혹은 뭐 산업체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에 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으니 연구비를 좀 달라. 그죠?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구 계획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떠한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지, 이 연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굉장히 뭐 상당한 금액의 연구비를 받게 될 텐데 그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즉 예를 들면은 뭐 많은 연구 과제들이 3년 짜리 연구 과제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뭐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나라 정부 연구비들은 3년 혹은 뭐 그 이상이 되는 기간도 있지만 3년을 기한으로 하는 그런 연구 과제들이 많아요. 즉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를 3년 동안 열심히 연구비를 수주를 해서 그 연구를 3년 동안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맺을 걸로 어떤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연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3년간의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또 역시 연구 계획서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그 연구 주제 자체가 뭐 독창적이고 얼마나 좋은 주제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면 그 결과를 얻었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 큰 영향이 있느냐를 당연히 설득을 해야겠죠. 연구비라는 것은 결국 다 이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는데 그냥 이게 주제가 단순히 재밌으니까 라고 해도 물론 많은 기초 연구 과제들이 그런 재미있는 그냥 흥미로운 연구자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연구비를 이제 주고 있긴 하지만 그런 왜냐면 기초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기초 연구가 기반이 다져져야 또 더 큰 응용이나 혹은 뭐 그런 큰 이펙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아주 직접적인 어떤 결과 혹은 직접적인 그런 영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이 연구를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뭐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느냐, 그죠? 어떻게 이 비싼 국민의 세금을 활용해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다시 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약간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 연구 계획서 안에 하나씩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연구 계획서를 뭐 이미 하나라도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보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궁금하시면 각 연구실에 가셔서 뭐 지도 교수님이나 혹은 이미 수행하고 계신 연구 과제에 대해서 기존에 작성을 했던 그런 연구 계획서 내용을 지도 교수님이나 혹은 연구실 선배들에게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그죠? 이미 수행하고 있는 과제면은 그 아이디어가 뭐 누가 그 아이디어를 도용한다든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라는 게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일단 보시면 proposal title, 그죠? 연구 그 주제에 대한 제목이 있겠죠, 그죠? 어떤 제목의 연구를 어떤 주제의 연구를 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 주제 그 제목은 뭐 영어로 한글 그리고 영어로 보통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present in clear, concise, meaningful manner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연구 과제를 이제 제안을 하면은 그 과제가 과연 좋은 주제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하는 심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심사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심사자들이 내가 제안한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적당히 작성을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우리나라 내에서 심사풀이 어, 한정돼 있는 그런 환경 하에서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제안한, 내가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인접한 다른 분야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안한 연구 내용을 사실 심사자들도 잘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사실 굉장히 명료하게 여기 보시면 뭐 clear, concise라고 되어 있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목 자체에서도 이 연구가 연구 계획서가 어떤 내용, 어떤 주제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지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야 된다. 너무 브로드하게 광범위한 그런 내용으로 쓰면은 제목 물론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지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avoid jargon and overstatement죠. jargon이라는 거는 전문 용어예요, 사실. 아주 그 분야 사람들만 딱 아는 그런 용어. 그런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 요즘 뭐 저도 뭐 엄청나게 나이가 든 건 아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무슨 뭐 약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잘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느 특정한 분야의 사람들만 쓰는 그런 용어랄지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 그죠? 그런 거 쓰면 이제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다음에 뭐 be careful and with buzzwords. 버즈워드라고 돼 있는데 버즈워드는 뭐 약간 유행어 이런 거죠. 그죠? 뭐 그런 거를 뭐 약간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마찬가지로 위에 써 있는 자르곤하고 마찬가지인데 뭐 특정 분야 사람들이나 이런 것만 쓰는 혹은 뭐 특정 시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avoid cute and too informal titles. 이게 엄연한 연구 계획서인데 너무 약간 장난스러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좀 금물이다라는 그런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가 써 있죠. 그죠? 프로포즈 타이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제목 그 본문을 이제 연구 계획서에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면은 가장 앞부분에 들어가는 게 연구 계획서를 혹시 여러분들이 각 연구실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 배경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Introduction and Rationale for the Project잖아요, 그죠? 연구 배경이라고 하면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내가 제안한 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일단 배경이 있겠죠. 즉 기존의 연구들, 국내 혹은 국외에서 내가 제안한 그 연구 주제와 유사한 혹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그죠? 어디까지 연구가 진행되는지가 당연히 선행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만 내 연구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지가 판단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문헌 조사죠 결국 그런 배경 이외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rationale이라고 돼 있죠. 즉 어, 연구의 필요성. 도대체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 그죠?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그러한 연구 주제들 중에서 그죠? 내가 제안한 이 연구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내가 재밌어서 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 주제가 예를 들면은 뭐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를 봤을 때 특정한 산업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이다. 그래서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써줘야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논문도 결국은 본인이 연구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 논문을 왜 썼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 논문의 주제가 무엇이고
왜 도대체 내가 이러한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내 연구 결과를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당연히 잘 설득력 있게 기술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구 계획서에서도 이런 레셔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ovel aspect, 그죠? 내가 제안한 주제가 뭐가 새로운지, 그죠? What's new, 그죠? 뭐가 새로운지 도대체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국내에서나 혹은 국외에서 했던 기존의 연구들 관련 분야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관련 분야 연구들하고는 뭔가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죠. Differentiate your work from that done by others. 다른 사람이 했던 거하고 뭐가 다른지, 그죠? 똑같은 거는 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은 걸 답습할 뿐이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또 emphasize the hypothesis that your research will test. 내가 이 주제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가? 가정이 무엇인가? hypothesis죠, 그죠?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그냥 이게 흥미로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도대체 내가 이 주제를 탐구하려고 제안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테스트하면은 이러한 가정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가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잘 내 가정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show where the research might lead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거다.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아직 실험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아직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딱 어떤 결과가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연구나 내가 제안한 가정,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은 이러이러한 실험들을 이러이러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정도의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relevant literature review, 그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기존에 도대체 이 비슷한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어떤 연구를 이미 수행해서 논문에 보고를 했는지가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지만 내 연구가 뭐가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describe applications that could result from the research. 이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약간 연구 필요성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결과, 이러한 연구를 하게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다. 그죠? 그게 직접적인 파급 효과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어느 정도 간접적인 그런 파급 효과일 수도 있지만, 그죠?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응용 오리엔티드 된 그런 연구라면 정말로 이 기술을 딱 개발하면은 바로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수출을 더 증대시키는 그런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연구라면은 이게 비록 기초적인 연구이지만 이런 기초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어떤 응용이나 혹은 뭐 그런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어떤 밑바탕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어느 정도로 관련이 돼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의 필요성을 또 부각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가장 마지막 줄 보시면은 Do not try to address world peace and nuclear weapon design at the same time. Focus on one ide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평화와 뭐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동시에 얘기하지 마라. 그죠?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실 이 마지막 문장으로 나와 있는 focus on idea라는 거는 어떤 글을 쓴 어떤 뭐 연구 계획서든 논문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논문 혹은 연구 계획서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주제를 담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하나의 주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제를 이제 설명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연구 계획서는 하나의 주제, 그죠?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연구 계획서인데 여러 가지를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딱 하나만 구체적으로 이거를 내가 탐구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 밝혀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연구 계획서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인트로덕션 부분에 또 들어갈 게 이제 goals and objective죠, 그죠?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 내가 이 연구를 해가지고 뭘 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떠한 내용들로 이제 연구를 하겠다는 게 뒤에 부분에 또 이제 작성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목표, 이 연구를 예를 들면 내가 3년 혹은 5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성공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해서 마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얻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그냥 실험 결과에 있어서의 어떤 수치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80% 일드, 그죠? 일드라는 거는 이제 보통 합성 같은데 이제 화학 합성, 유기합성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죠? 80%의 어떤 일드를 수동률이라고 하던가요? 수율을 얻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라는 거죠. 옆에 나오는 것처럼 better reaction yield, 반응 수율을 더 올릴 거다. 더 올릴 거라는 거는 얼마나 올릴 거라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80% 일드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죠? 이게 딱 그 어떤 연구의 수치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보통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러한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수행을 3년 동안 하게 되면 분명히 아주 좋은 저널에 논문을 몇 편 쓰게 될 거고 특허도 뭐 몇 개 출원을 할 거고 이런 목표치를 잡는 겁니다. 그죠? 목표치는 사실 너무 허황되게 잡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연구를 다 3년 동안 수행을 한 다음에 과연 그 목표치들을 잘 달성했는지 또 확인하는 절차가 또 있거든요. 그죠? 물론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큰 제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연구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연 5천만 원 정도 되는 연구비를 수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선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을 1년에 하나씩 쓰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지만 뭐 약간의 과장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산정을 해야 이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제일 마지막 줄에 써 있죠. Do not promise too much. 너무 이것저것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또 곤란해지는 과제가 다 끝났을 때 논문을 한 20개 쓰겠다고 했는데 뭐 한 5개밖에 없었어. 그러면 사실 좀 최종 평가를 받을 때 너무 달성도가 미흡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게 여러분들이 연구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리서치 프로포즈 쓸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학기 말까지 리서치 프로포즈를 작성하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 목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즉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죠? 기본적으로 연구 주제를 제시했고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 연구 목표랄지 그런 배경들을 다 제시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연구를 예를 들면 3년에 걸쳐서 1년차, 2년차, 3년차 가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연구를 수행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뭐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거를 당연히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teach not show 돼 있죠.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뭐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에게 연구비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그런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구체적으로. 그냥 뭐 대충 브로드하게 그냥 이러이러한 거 할 거예요라고 쓰면은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1년 차에는 이러이러한 실험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얻을 거고 2년 차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또 실험들을 추가로 할 거고 물론 그거는 이제 예측이죠. 계획인 거죠. 계획이 뭐 틀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 나온 것처럼 think about plan B. What if the plan doesn't work out? 이라고 돼 있죠. 그건 계획이니까 계획한 대로 내가 세운 가정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연차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를 들면 1년이 끝났는데 1년차에 처음 세웠던 계획을
뭐 미리 조기에 달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2년 차로 미리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 연구실도 그랬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제 일을 못 하니까, 출근을 못 하니까 원래보다 이제 좀 일이 지체가 돼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결과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스케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건 단순히 스케줄 문제지만 결과가 내가 가정한 것과 완전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반대로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또 역시 새로운 과정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2년차, 3년차는 다른 조금 틀어진 그런 주제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연구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어떤 실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행할 거다. 구체적으로 how, what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있어야 되고 실험적인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어떤 방법을 할 건지, 그죠? 어떤 데이터를 얻을 거고 그거를 뭐랑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 내려고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구나,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대충 뭐 이런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너무 막연하니까요, 그죠? 그다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연차별 내용들을 다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broader impact of the proposed activity라고 해가지고 보통 연구 계획서에는 어, 활용 계획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기대 효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즉 이 연구를 다 뭐 3년, 5년 동안 다 잘 마쳤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히 정량적인 목표, 뭐 논문을 몇 편 쓰고 뭐 특허를 몇 개 내고 이런 거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어플리케이션이랄지 뭐 빅 픽처, 뭐 where the research might lead, 그죠? 예를 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그 기대 효과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죠. 경제적인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거에 앞서서 일단 과학 기술적인 기대 효과.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뭐 훌륭한 논문들을 좋은 저널에 여러 편 쓸 수 있다. 원천 특허를 낼 거다. 이런 거는 이제 과학 기술적인 어떤 효과나 어떤 그런 결과가 될 거고, 뭐 경제적인 기대 효과. 그죠? 이런 기술을 만약에 이런 연구를 잘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또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인 내용 좀 있어야겠죠. 이 분야가 우리나라 뭐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분야랑 어떤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산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에 하나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분명히 훗날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그죠? 뭐 그 외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뭐 기술 아까 얘기한 거 기술적인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효과들까지도 어느 정도 간략하게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제 the value of the work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연구 주제가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뭐 과장하는 건 좀 안 되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날짜 안 바꿨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주제를 정해서 어, 간단한 주제랑 뭐 앱스트랙트 정도를 제출하는 거를 한 4월 중순 정도까지로 해서 제가 날짜를 다시 사이버 캠퍼스 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을 받으면은 뭐큰 이상이 없으면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혹시 뭔가 좀 변경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따로 피드백을 각자 제출하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앞에서 첫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과제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되는 게 한 4월 중순까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충 한 페이지 정도 간략한 요약문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페이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 모티베이션,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죠. 즉 뭐냐면은 내가 이 주제로 연구 계획서를 쓸 건데 거기에 써야 될 이제 첫 번째 파트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주제가 왜 중요하고 내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지, 그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연구 내용을 가질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나는 3년짜리 연구 과제를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각 연차별로 어떤 내용들을 간단하게 할 건지를 뭐 한두 줄이라도 쓰시고, 그다음에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예산. 그죠? 뭐 나는 3년짜리를 할 거다, 혹은 5년짜리를 할 거다.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의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인 뭐 그림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간략하게 주제랑 모티베이션, 그리고 뭐 연차별 연구 내용 정도가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 뭐 한 페이지 미만입니다. 사실 뭐 반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어서 사이버 캠퍼스 상에 그 제가 과제란을 오픈해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리서치 프로포절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생활 하시면서 지도 교수님과 함께 연구 과제를 또 수주하려고 노력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수주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과제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그죠? 가버먼트라고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 가버먼트라고 하면은 어, 여러 기관들 있잖아요, 그죠? 그 기관들마다 사실 따로따로 다 과제 공고가 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기관 이외에 뭐 산업, 그죠? 산업계 어떤 특정 기업에서 주는 그런 산업 과제도 있고, 혹은 이제 정출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연구소들, 그죠? 그런 연구소들에서 뭐 화학연구원이나 에너지기술연구원, 이런 뭐 키스트 이런 곳에서 주는 위탁 과제가 있고요. 왜냐면은 그런 연구소에서는 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서강대 내에 있는 어떤 내부 연구비도 있고요. 교내 연구비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정부 연구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 대비 R&D 투자 금액이 거의 전 세계 1등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정부 예산을 R&D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정부 기관에서 이런 연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연구재단 NRF라고 부르는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라고 부르는 이제 연구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기초 연구 쪽에 주로 연구비를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 뭐 산자부나 뭐 환경부, 보건부 등등 각 정부 부처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뭐 기초 연구도 있고 좀 응용 연구도 있고, 보통 연구재단에서 주는 연구비는 기초 연구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용 연구도 물론 있지만, 그다음에 산자부나 뭐 산자부 예하 기관들, 뭐 애기평이나 상기평 이런 데 있는 기관들에서는 좀 더 응용 쪽에 가까워 있는, 즉 이제 뭐 기업들과 함께하는, 보통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과 함께하는 그런 연구 과제들을 많이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각 부처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환경부나 보건부, 국토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런 연구 과제를 공고하고, 여러 연구자들이 그 연구 과제들을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기업에서 산학 과제. 산학 과제는 뭐냐? 그 기업에서 어떤 특정 연구자한테 이러이러한 연구를 좀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연구자가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나중에 취업을 해서 회사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단순 R&D, 즉 기초 연구 같은 걸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회사 중에도 큰 기업들은 이제 R&D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구소가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구소는 아무래도 아무리 연구소라 하더라도 회사의 어떤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연구들을 아무래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어느 정도 관련은 돼 있지만 조금 더 기초적인 연구를 할 만한 이제 인력이나 이런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일부의 연구비를 이제 특히 뭐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연구를 좀 대신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에서 이런 산업 과제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공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개인적으로 특정 분야의 어떤 전문가인 교수에게 그런 과제를 줘서 이제 수행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내셔널 랩 정출연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키스트, 뭐 화연, 애기연 이런
등등 우리나라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와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물론 인력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연구를 수행하지만 모든 연구를 다 수행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여유가 없으니까 그죠? 시간과 인력과 그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어, 본인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야이지만 본인들이 직접 하기는 좀 힘든 그죠? 그런 것들을 위탁 과제로 조금 소규모로 보통은 위탁 과제는 정출연 위탁 과제는 수천만 원 정도 규모거든요. 이게 작은 위탁 과제들을 어, 대신해서 수행해줄 어떤 대학 교수들을 찾아서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뭐 부처 이런 것 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보통 우리가 많이 뭐 저도 많이 수행을 했었고 많은 교수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게 이제 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는 어떤 기초연구. 기초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제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을 하는 거죠. 물론 그 구체적인 이유나 이런 거는 잘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 기초연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는 개인 연구가 있고요. 여기 보면 개인 연구, 여기 이제 팀으로 하는 어떤 단체 연구 그런 센터가 있는데 이건 제가 옛날에 작성한 내용이랑 좀 달라지긴 했지만 개인 연구는 보통 약간 단계가 있습니다. 즉, 좀 금액이 작은 것부터 해서 금액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 금액도 사실 정부 부처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예를 들면 대학 교수가 돼서 신임 교수가 돼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연구 과제가 대충 한 연 5천만 원에 3년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뭐 저도 옛날에 했었고 이런 걸 많이 수행했었는데 요즘은 그 규모가 조금 더 커져서 뭐 한 뭐 1억 가까운 돈으로 보통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만큼 기초 R&D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조금 더 직급이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뭐 중견 연구자라고 해서 연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1억에서 한 뭐 4억까지도 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그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더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연구를 잘하는 그런 분으로 되면은 더 높은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그런 연구비를 수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어떤 과제로 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뭐 큰 거는 사실 7억 원이 아직 옛날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뭐 수십억에서 백억 이상짜리 되는 그런 어, 혼자 쓰는 건 아니지만 혼자 쓰는 금액을 생각하면 수십억 정도가 되겠네요. 수십억 정도 되는 그런 과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팀으로 하는 어떤 이런 센터 과제들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한 선도 연구센터는 뭐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되는 교수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하는 센터도 있고 뭐 기초연구실이라고 해서 한 4, 5명 교수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하는 과제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과제들을 요 연구재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 그냥 개인 과제나 팀 과제 말고도 각 분야별로 혹시 뭐 궁금하시면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연구 과제들이 거기 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초 연구도 있고 어떤 특정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과제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분야, 뭐 우주 산업 분야, 뭐 등등등 그런 과제들도 있고 뭐 인력 양성 과제, 뭐 BK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BK는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BK하고 유사한 그런 인력 양성, 뭐 학부 혹은 대학원 인력 양성과 관련돼 있는 그런 과제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과제를 요 연구재단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의 1년 예산이 엄청 크거든요. 제가 정확히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조 단위 어떤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몇 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런 기초 연구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원천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봤던 기초 연구들은 보통 뭐 그냥 혼자 혹은 몇 명, 뭐 몇십 명 정도가 같이 수행하는 거에 반해서 아주 큰 그죠? 아주 원천 기술,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합심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연 1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역시 연구재단에서 보통
공고를 하고요.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저도 이제 옛날에 이 과제 기획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뭐 C1가스 리파이너리 산업이랄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연 100억이나 100 몇십억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산업 이 과제들은 이제 약간 정부 주도로 자유 주제가 아닌 거죠. 주제가 좀 정해지고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을 어, 여기 용어로 써 있는 것처럼 목적성 대형 사업이라고 돼 있죠. 그죠? 어떤 큰 주제 이런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 과제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분야, 뭐 원자력 분야, 뭐 거대 과학, 뭐 우주죠 보통 우주나 뭐 해양, 뭐 핵융합, 그다음에 국제 협력 사업, 해외에 있는 또 연구자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연구자들과 함께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공계뿐만 아니고 이제 인문사회 쪽 관련된 연구 사업,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인력 양성 사업 이런 것들도 연구재단 주도로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연구 과제를 쓰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쓸 때도 이제 연구 그 예산까지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얼마만큼의 뭐 예를 들면 1억이다. 연 1억을 받았다. 막 하면 그걸 이제 각 필요한 부분에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요 양식도 이제 최근에 좀 더 바뀌긴 했는데 예를 들면은 간접비가 일단 어느 정도 있고요. 간접비라는 거는 어, 학교에서 뛰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학교에 이제 산학협력단이 있잖아요, 그죠? 산학협력단에서 일하는 분들의 뭐 월급이랄지 뭐 그 이외에 기타 비용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서강대하고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실 별개의 법인이거든요. 완전 다른 법인이에요. 그래서 산학협력단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학교 본부에 일하는 직원분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사실. 다른 절차를 거쳐서 뽑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전체 연구비의 한 20% 내외를 간접비로 학교에서 띄어가고요. 그러니까 1억짜리 연구비를 수주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쓰는 돈은 이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8천도 사실 8천도 좀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 8천만 원을 이제 필요한 부분에 할당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연구비가 필요할까를 잘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학생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학생 월급,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재료비, 저같이 실험하는 사람도 재료비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연구 활동비는 뭐 출장비나 학회 참가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 과제 추진비,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회의비, 그죠? 회의비도 필요하고 뭐 그 외에 뭐 연구 과제 추진비가 또 뭐가 있죠? 저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고 뭐 연구 수당, 연구를 잘 수행을 해서 성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 수당을 또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수주한 연구비를 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예산 할당을 또 하는 게 필요하고요. 처음 이제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런 부분들을 내야 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과제를 수주한 이후에도 뭐 어느 정도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아주 엄격하게 딱 정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RFP라는 게 써 있어요. Request for Proposal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앞에서 연구재단 기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해서 이 심사위원들을 잘 설득할 수만 있으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과제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RFP라고 하는 게 내용을 보시면 이런 RFP가 그냥 공고문에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기관의 연구 과제 수주 공고문에 이렇게 제목 온실가스 전환을 위한 자원화 및 고정화 기반 구축 사업, 즉 밑에 보면 위탁 과제라고 돼 있죠. 아까 위탁 과제 뭐 정출형 같은 데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정출형에서 주는 위탁 과제 한 예예요. 위탁 과제명을 보시면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환원 과정에서 이온성 액체의 역할 규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죠? 뭔가 이산화탄소를 죄송합니다. 말이 꼬여.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반응에서 이온성 액체를 쓰려고 하나 봐요. 그죠? 근데 이제 정출현에서
요 연구까지는 요 연구가 필요한데 이 연구까지 수행할 만한 그런 이제 여건이 좀 안 돼서 요거를 대신해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죠? 누가 좀 대신해 달라. 그래서 연구비가 좀 규모가 작죠. 총 연구비가 여기 보면 3만 1,000원이잖아요. 3만 1,000원이면 이제 3천만 원인 거예요. 3천만 원. 1년짜리 딱 과제로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이러한 딱 주제에 대해서 조금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어서 우리한테 그 결과를 제공해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련에서 이런 식으로 매년 특정 팀에서 보통 요 정도 규모, 수천만 원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대신해서 이제 이렇게 위탁해서 과제를 어느 정도 일부분의 실험이죠. 일부 실험을 수행해줄 만한 그런 연구자를 찾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RFP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특정 정치련에서 공고가 된 내용인 것 같고요. 보면 그린 화학 공정 연구 본부인 거 보니까 뭐 화연인 것 같아요 아마. 화연 아니면 이제 뭐 애기연인 것 같네요. 그다음에 어, 위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RFP가 뜨는 경우가 있고요. 즉, 이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 부처에서 주제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구체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걸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보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건설용 25kW급 이동식 액체 연료 계질형 연료전지 어떤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그런 과제인가 봐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놨어요. 보시면 여기 보면은 최고 선진 기술 수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 요 정도인데 이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은 여기 몇 년짜리인지가 써있나요? 3년이네. 3년 연구를 수행해가지고 요 정도 수준까지 달성을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부 수치는 거의 최고 수준까지 달성하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준까지 지금 달성을 해야 되니까 누가 한번 해볼 사람 하고 이렇게 정부 주도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수치들을 만드는 거는 또 이 과제를 만드는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연구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만들어져서 제안을 하는 거죠. 딱. 그러면 이걸 딱 보고선 이 과제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면 좋고 어느 정도 관련 분야에서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죠? 보면은 이런 보통 과제들은 뭐 여기 2017년 애기평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기업이 또 참여를 해야 돼요. 그죠? 기업이랑 같이 혹은 기업이 주도로 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특정한 어떤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걸 이제 보통 기획 과제라고 하거든요.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RFP를 만들어내는 과제.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연구 과제를 쓸 때는 어느 기관에서 주는지 그래서 그리고 또 공고가 날 때 보면은 어떤 형태로 연구 과제 계획서를 써야 되는지가 다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연구 주제랄지 뭐 목표 뭐 예산 이런 것들도 잘 이 부처마다 조금씩 쓰는 양식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잘 모르면 뭐 선배나 선생님이 된다. 교수님이나 뭐 혹시 연구실 비서가 있으면 비서분, 뭐 산학협력단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면 뭐잘 알려주시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연구재단에서 제안한 어떤 기초 연구를 제안한다. 여러분들이 쓰게 될 리서치 프로포잘도 연구재단 양식을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 대부분 이제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연구의 필요성. 그죠? 내가 제안한 연구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어디까지 연구가 기존에 진행이 되었는지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제안한 이 구체적인 연구 주제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연구 목표의 창의성 및 도전성. 이거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 얘기한 거랑 1번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게 양식이 약간 저도 사실 이런 양식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긴 하는데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필요성,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독창성이나 뭐 창의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즉, 이 과제가 어떤 내용인지
이 과제가 현재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인지 아니면은 뭐 기존 지식을 단순히 개선하기 하고자 하는 과제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원리를 규명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과제의 어떤 성격을 한정 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차별로 이제 내용을 적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과제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각 연차별로 어떤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죠? 목표로 해가지고 1차 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이루겠다. 뭐 2차 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이루겠다. 이렇게 쓰고 1차 년도 연구 수행을 통해서 뭐 논문을 뭐 3편 뭐 어쩌고 이렇게 뭐 쓰겠다. 특허를 내고 뭐 이런 걸로 목표가 크네요. 막 NSC 네이처 사이언스급 학술지에 3년을 마치고 뭐 한 건 이상 내겠다고 했나 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사실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목표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할 거며 연차별로 어떤 목표를 세울 건지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구 추진 전략이라는 거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이러한 연구를 연차별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실험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험을 할 것이며 어떤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기대 효과,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를 보시면 평가 지표가 나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 지표를 보시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통은 뭘 평가하냐면은 이 연구를 제안한 사람이 충분히 이 연구를 수행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를 봐요. 예를 들면은 평생에 우수한 저널에 논문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평생 그냥 국내 학술지에만 논문을 쓴 사람이 갑자기 연구 목표로 나는 3년 후에 네이처 사이언스를 쓰겠다라고 하면 너무 허황되잖아요. 그죠? 너무 허황된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책임자의 연구 실적을 적습니다. 보통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논문을 쓴 경험이 있구나. 충분히 좋은 논문들을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연구를 잘 수행을 하면 앞으로도 또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런 연구 실적이랄지 연구를 수행했던 어떤 과제 목록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보통. 기존에 이런 연구를 했다. 이런 연구를 잘 수행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이건 연구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예산 짜는 부분이고 뭐 각 예산 짜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걸 뭐 쓰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각 연구실에서 연구 계획서를 쓸 일이 있으시면은 뭐 잘 읽어보고 쓰라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을 쓰는지를 뭐 잘 읽어보고 쓰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나 재료비, 뭐 연구 활동비, 추진비 이런 것들을 잘 적절히 분배해서 보통 연구비는 뭐 교수님들께서 보통 다 관리 조절을 하시니까 그다음에 빨간색 쓰는 것처럼 이 연구 계획서라는 거는 특정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구비를 주는 기관에 맞춰서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초 연구비를 보통 주는 연구재단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응용 연구를 기업과 같이 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뭐 산자부나 이런 쪽 연구비인지 뭐 어, 모든 건 다 경쟁이잖아요, 그죠? 이 예산은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연구비를 수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을 테니까, 그죠? 나만의 차별성이 뭔지, 네. 그러니까 계획서를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충분히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계획서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형식에 맞춰서 연구 그 계획서를 쓰셔야 된다. 일단 요약은 학기 중간 정도까지, 그다음에 마지막 학기 말까지 최종본을 제출하셔야 되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연구 주제 이런 걸 제가 다 각자에게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평가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 리서치 프로포잘 관련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